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경기도민 부자 만들기, 경기도민 행복하게 만들기에 전념이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만 보면 정이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정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름은 박정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너무 박정하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후한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의원님 지금 경기 파주시 을에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의원님으로도 기억하지만 탁구 선수로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도대체 탁구 실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까? 제가 하마터면 그걸로 밥 먹고 살 뻔했습니다. 아,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체육 특기자로 아, 그 탁구 선수를 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야간 중학을 다녀서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 갈 방법이 없었는데 운동을 그래도 꽤 잘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제안이 들어와서 서울 최고도 시험 봐서 붙고 또 창단팀인 동인천고등학교 갔는데 네. 그때 공부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계속 탁구만 할 거야? 그리고 사실은 밑에 후배들이 더 잘 쳤어요. 근데 2학년 되니까 주전이 안 되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빠따 옛날 표현을 옛날 빠따인데 표현으로? 100대 맞고 그만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홧김에 서울대 가신 걸로. 네, 근데 서울대 가서 이제 같이 서클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을 제가 이긴 사람입니다. 이야. 언제 이거 시기를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게요. 사실은 네. 유승민 그 선수가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올라갈 때,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네. 제 모교에 와서 훈련을 했는데 모교 감독 선생이 저 1년 후배예요. 아. 저보고 탁구 한번 해보라 그래서 탁구를 했더니 우와.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점으로 이제 게임이 끝나지만 21점 게임에서 보통 13개 잡는데 네. 그 정도 선수들은 7개만 잡고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3대2로 간신히 이긴 이후에 네. 가끔 지금도 만나서 이제 탁구도 치고 뭐 저녁도 먹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시합 안 합니다. 제가. 올림픽 선수 이긴 걸로. 네. 아우, 오늘 좀 화려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나는 박정 의원님이 그 어떤 해법을 낼 때 상당히 정교하길래 그 박정어학원 사업을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좀 놀란 거는 네. 학비가 없어가지고 네. 야간고등학교를 그러게요. 가서 그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자 만들기 그다음에 행복한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예. 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의 전력위기 해법으로 지난번에 경기 북부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한 자본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벤처 캐피탈만으로는 부족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사실은 전력은 국가 산업에 대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1년 집권 시기에 예산을 제가 다룬 예결위 간사였고 또 엄한 계엄하면서 스스로 무너진 그 시기에 예결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 시기 사이에 2, 3년 시기 사이에 세수결손을 100조를 냈습니다. 그냥 막 갖다 썼어요. 법인세 막 깎아주고 막. 네, 그러면 아니 거둔 것뿐 걷지도 못하고 한 갖다 써서 엉뚱한데 저 ODA 막 갖다 퍼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국가가 돈이 없어요. 또 한전은 뭐냐면 한전은 지금 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요 이미.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70억 원씩 이자가 나가고요. 하루 이자가 70억 원이요? 네, 자회사까지 한전이? 하면 120억이 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동안 제11차 정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보면 송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그 한전의 큰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총 54개 사업 중에서 절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나 에너지나 딥테크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도 크게 해야 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이는 산업이죠. 네. 그래서 R&D도 기간이 길어야 되고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초기 설비 투자가 크니까 회수가 또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 VC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한 7년이나 10년을 버텨줄 인내 자본, 그러니까 페이션트 캐피탈이 필요한데 페이턴트는 아니고요. 페이턴트는 특허 자본이지만 페이션트 캐피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기본 벤처 투자 구조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투자 방식이 필요한데 이번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하고 BDC 같은 장기 대규모 이런 투자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네. 그래서 또 계속 저만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장마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기후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 특히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좀 정책 방향을 세우고 또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인내 자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유는 투자 규모도 워낙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회 통과한 이 BDC 기업 이게 좀 어렵습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시행한다고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이 BDC라고 불리는 이 투자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네, 국민성장펀드가 먼저 있었어요. 네. 예. 국민성장펀드는 한 120조를 준비해서 우리가 첨단 AI나 반도체나 또는 우리가 전기차, 모빌리티 또 우리 우주도 가야 되잖아요. 또 바이오벤처 이런 데들을 국가 기관 산업을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방향은 잡았는데 그러면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BDC 방식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랑 약간의 응용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3월이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기관 산업들, 신성장 산업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장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C는 단기성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장기와 어느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거는 국민에게 성장의 과실을 환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장 형식으로 보통 이제 좀 설명을 쉽게 하면은 어떤 벤처 같은 데가 상장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완전 공개 전에 그거 약간의 그 외부 투자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상장된 이후에 화랑이 되거나 성과를 내게 되면 다시 그 주식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거는 그동안은 정책금융이라든지 모태펀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공이 주도하는 건데 이거를 상장 공모 형태로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민간이 이 첨단 산업계를 키우고 그 성장을 나눠 갖자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주정부일 때 대체적으로 성장률도 높이고 잘했지만 부동산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잘하신 게 주식을 올려서 코스피 5천 시대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4,200까지도 네.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권 몇 개 더 개정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더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래서 부동산에 있던 돈들을 주식 투자로 옮겨갔죠. 하나에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 주식도 충분히 이거 우리가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런데 두 개는 매번 자전거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발질을 해야 되잖아요.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산발이는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왔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으로 돼 있던 거를 국민 도민 성장 펀드 이 안에 BDC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돌아가면서 이 상태에서 여기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국민으로 보면 투자할 때도 많이 생기고 상황에 따라 돈을 더 버는 데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올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면은 재산 3분지게 부동산으로도 돈도 벌고 주식으로도 돈을 버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가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국가도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고 거기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박정 의원님은 그 IT 산업도 하고 박정어학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해서 예.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원을 해서 돈도 벌고 좀 이렇게 가자. 그래서 1년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학원 탁구부 1년만. 이 탁구 선수 저기 대학 야간 고등학교 갔다가 중학교를 야간이었고 야간이요. 고등학교는 체육 특기자로 갔고 이제 그래서 어쩌다가 서울대학을 갔고 예, 그래서 서울대에 있던 탁구부 동기 선후배들하고 야,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요 학원 같은 거 한번 해보자.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예,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저는 학원 차려주고 예, 제가 그때 미생물학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전공학이 한참 떴을 때예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 8명이 같은 실험실에 있었는데 7명은 지금 다 학교 교수라거나 벤처를 하거나 또 저 미국 연구소에 있거나 그러는데 저만 안 할 수는 없어서 저도 이제 유학 가겠다 그랬다가 그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영어학원에서 돈을 벌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지 마.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토플 뭐 GRE 진맷을 가르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무슨 대학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수강료 받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서는 성적 올리는 거는 그거는 그 학원이 아니다. 공부를 덜 하더라도 성적 올려주는 게 그게 학원이지. 그래서 당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 조금이라도 성적 올리게 해줘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IT 벤처를 한 거죠.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형 분석하고 계속 그 문제를 틀리면 계속 그 문제를 제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유형을 익히게 하고. AI 시대를 일찍 나간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모범 답안. 네. 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그래서- 맞춤형 공부를 시킨 거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왜 똑같은 문제를 줘.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문제를 줘보면 잘 맞춰요. 그러면 문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이제 문제를 줘봐서 난이도에 따라서 주는데 잘 맞추면은 그걸 또 시험 볼 필요 없잖아요. 네. 난이도를 높여요. 한 단계. 또 잘 맞추면 그 더 난이도 높은 거.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난이도 떨어져서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안 풀고 한 50개만 풀어도 이 사람 실력은 뭐야?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개발해냈었죠. 네. 똑같은 유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 제도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은 제가 해봤습니다.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런 벤처 스타트업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AI의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중소벤처에 어떤 새로운 또 혁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그 한 8위 정도 하다가 그 AI 지금 6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5위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를 제끼고. 네. 그래서 그 최종적 목표는 1, 2위는 좀 간격이 크니까 3위 정도 하겠다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는 투자를 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GPU를 26만 장 사줬다 그래도 주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벤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과감한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이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을 줘야 되고 데스밸리 넘어갈 수 있는 또 자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턱도 없이 그런 공공자금들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또 VC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런 데들의 모태펀드나 투자들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니까 4년 정도에서 빨리 그걸 회수하려는 생각에 안정한 데만 투자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벤처를 키우려면은 과감한 데 큰 기술을 하는 데를 키워야지만 나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왕에 정부가 모태펀드 형태로 돈을 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태펀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성장펀드도 비슷한 형태긴 한데 제가 생각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네. 12월 9일 날 토론을 하거든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예. 그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때 이 모태펀드를 한 20% 정도를 내고요. 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 매년 1,000억씩 4,000억을 만들고 보통 거기에 대한 20% 책임지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2조 정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서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민간 기업 성장 펀드로
자펀드를 만들고 또 밑에는 또 다시 기술 성장 펀드로 해서 또 자펀드를 만들면 여기에 다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열어놓는 게 도민들이 돈을 낼 수 있게 열어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공공기관, 도라든지 또는 그 유관기관들이 20%를 정도를 내되 후순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선순위는 도민들이 내시고 중간에 금융이나 뭐 기관들이나 이렇게 깔고 그렇게 놓으면은 혹시 안 되더라도 20%에 대한 버퍼가 그렇죠. 있으니까 손을 안 볼 거 아니겠어요? 대신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같이 회수를 해서 옛날 같으면은 R&D 자금 주고 그냥 끝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벤처에 대해서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돈을 주고선 성공하면 그거를 다시 열매를 걷어들여서 그걸 다시 나눠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전 같은 거나 VC나 이런 데 모태펀드 이런 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인들이 자본도 없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조합을 만들면 그 한 거에 49명밖에 담길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한 1,000만 원 정도 해보고 싶어, 몇백만 원 해보고 싶으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산하기관들이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성장 모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민간 경기성장 자펀드 여기도 다시 공모형 이게 이제 네. 일반 도민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공모형 경기성장 자펀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여기 민간 경기성장 자펀드에 투자를 하고 네. 또 여기 있던 경기도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공모펀드에 돈을 집어넣거나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른 거랑 뭐가 차이나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네. 되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보증료를 내고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 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공모펀드에 집어넣으면 이 공모펀드를 통해서 공모형 경기성장 자펀드에 집어넣고 네. 여기에 우리 이 기업들에다가 벤처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BDC 부분은 여기 정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BDC가 만들어 여기 공모형 경기성장 펀드가 BDC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BDC가 결국은 다시 또 투자를 이어가거든요. 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 1위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 집적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벤처 기업의 32.1%가 있고요. 경기도에 32%.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2,300개 정도의 이런 벤처 기업 숫자로 보면. 네. 일반 2,000개. 예, 그러니까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만 해도 여기가 한 1,780개의 IT 기업, BT 기업들이,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네. 목마른 거죠. 자금이 없어서. 네. 그런데 물을 쫙 마중물을 주면 쑥 빨아들여서 확 그냥 물을 콸콸콸 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잘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도민들이 그러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도나 유관기관들이 내는 돈 20% 정도 네. 이걸 가지고 버퍼링을 만들고 후순위니까 그리고 또 이런 투자위원회에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일반 도민은 그렇게까지 지식이 없잖아요. 네. 물론 잘해서 일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하고 또 지금은 우리 도민을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외 투자를 받으면서 같이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가 스타트업이 전국 1위다.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고 개념들을 보니까 확 이해가 되는데요. 좀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모펀드를 네. 만들면 모펀드가 한 4년에 4천억 만든다 그러면 1,000억씩 매년 하면 4년에 채워지잖아요. 예. 그 1,000억의 일부를 여기 민간 경기성장 자펀드라는 거, 네. 요거는 이제 두 개는 이제 도민이 하는 거, 그다음 민간 기업이나 네. 금융이 하는 거죠. 여기다 투자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 공모형 경기성장 자펀드 국민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 중에서 여기다 하나에 뭐 한 100억
네. 또 다른 데 100억, 뭐 100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지치기. 이쪽에서 100억 해서 네. 천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이게 맨 밑에 20%니까 5배의 투자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년간 2조가 되는 거죠. 2조 정도가 되면 그래도 벤처나 스타트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더 활성화돼서 돈을 잘 벌어서 기본소득처럼 되면 네. 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롱에 쌓여놓거나 또는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 뉴스토마토 K금융연구소랑 저희가 같이 연구한 거거든요. 사실은 6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네. 이 기금이 1년에 한 3,050조, 그러니까 3,000조라고 치고 1년에 쓰는 비용이 한 1,000조예요. 1,000조. 그리고 여유 자금이 한 1,4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안전자산의 한 70%를 투자를 하고 안전한데 그리고 심지어 한 200조 정도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요. 근데 이런 돈들이 활성화돼 있죠. 아까 국가 세수결손으로 돈이 없는데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로 큰 기업이나 그러니까 큰 산업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지만 중벤스가 이제 커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투자를 하는데요. 68개 기금을 잘 정리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0조 쓸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네. 그 잠재워두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100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그건 공공 분야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 분야에서만 하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도 참여하고 국민들도 그 성과를 따먹는데 같이 나누는데 따먹는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결과를 같이 이제 나누는데 네. 거기에서 국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게 우리도 할게. 그리고 심사를 잘하고 또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민들도 부자 되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잡은 거죠. 그럼 네.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한 연간에 연기금 68개, 68, 뭐 국민연금 다 하면 한 3,000조쯤 되는데 이 중에 안전자산을 빼면 약간 한 100조나 200조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투자로 하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좀 투자 경제를 하는데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국가가 좀 여기에 좀 마중물도 대주고 좀 안전판도 마련해주고 그러면 국가는 앞으로 성장하게도 그 성과를 국민에게 가질 수 있게 될 거다. 예, 요약 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주식 같은 거 보면은 막 10억 원 내야 한 5주 뭐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배당 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네, 얘기인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정리. 네, 역시 깔끔하게 박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도 많으시고 후덕하다. 후덕하다. 저희 지역구에 윤우덕 의원 계시거든요. 아. 후덕하고 박정한데 저 박정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 네. 같이 사업을 하시니까 정교해서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 네. 그 어제 파주에 베이징대 창업훈련영이라는 거를 해외에선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또 대학에서도 좀 이렇게 반면교사나 지침서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크로. 중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술대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징대는 문과대 중심이고 칭화대는 그 이과대 중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경대에서 젊은 성공한 기업가 500명이 그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겠다. 네. 또는 후학들을 위해서 나도 성공했으니까 뭐 돕겠다 하면서 500명이 멘토단을 만들어서요. 멘토 교수가 돼서 네. 그 후배들한테 이거를 강연도 해주고 네.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멘토링을 해줘요. 네. 근데 이게 북경대, 베이징대 국한된 게 아니고 총 중국의 20개 정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동안 2013년부터 올해까지 25만 명을 훈련을 시켰고 그중에서 74개가 상장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크는데 역할을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서울대든 카이스트든 뭐 연대나 네. 우리 저 의원님 연대 나오셨잖아요. 연대도 좀 말씀하셔서 이런 거 좀 하자. 그렇게 되면 네. 굉장히 그 선순환이 잘 되고 이때는요. 또 제가 상하이 가봤더니
그 상하이 기술 교육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R&D 작업이나 이런 걸 주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피드백을 하는 게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기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좋은 기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가고선 대학 다니고 연구소 가서 이 기술을 팔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연결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도 될 수 있는 사람 찾아주고요. 아니면 또 상장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거를 국가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넘겨서 그 벤처가 됐습니다. 그 벤처가 성공했고 그 벤처는 벤처를 돕는 벤처가 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가가 앞으로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늘 주제인 이런 기금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운 부분을 건너갈 수 있게 다리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저절로 맞는 말씀. 제가 칭화대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칭화대학 졸업생들에게 칭화대학이 기금을 많이 투자한 게 2,400개 정도 회사가 되고 스탠포드 가니까 뭐 휘렉 패커드 같은 게 대표적인 회사인데 학교가 수십조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고 돈도 벌고 또 그 학생이 또 감사합니다라고 또 학교에 기부하고 그러니까 수십조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스탠포드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확실하게 만드는데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우한대학 나왔는데요. 네. 그 레이진이라는 사람하고 천동성이라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샤오미도 하고 타이캉이라는 보험회사를 하는데 학교에 기부하는 규모가 진짜 달라요. 천동성 회장은 전체 기업인 중에서의 회장인데 11억 유엔. 또 샤오미의 레이즈는 13억 유엔을 냈습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2,200억, 2,600억이에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전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네. 그리고 특히 공대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부러워할 게 아니라 중국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빨리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지금 경기, 특히 경기 북부 파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2027년에 세계 청년 대회를 하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올해 상반기에 과연 어디서 폐막 미사를 지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이 세계 청년 대회 폐막 미사가 과연 파주 임진각에 유치가 될 것인지 관건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유용식 추기경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때 교황께서 북으로부터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은요. 20년 동안 페루에서 성직 생활을 하셨지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국적은 미국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 최초의 교황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특히나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나라죠. 있을 네. 수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네.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전 대회는 어디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어요. 근데 리스본에서 그 당시에 200여 개 국가 네. 150만 명이 마지막 폐막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월드컵, 올림픽에 버금가는 청년대회예요. 150만 명이요. 150만 명이 폐막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비캐톨릭이면서 다종교 국가인데 이 대회가 유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고 네.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건가에 따라서 지난번 우리가 잼버리 대회 아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망신당했죠. 망신이었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을 올림픽이나 월드컵 다음에 알릴 기회다. 그런데 제가 우원식 의장하고 7월에 유흥식 추기경님 휴가 때 네. 임진각에서 일부러 뵀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임진각에서 뵈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가 그럼 평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또 우원식 의장님하고 우리 그 작전을 잘 짜서 네. 유흥식 추기경님과 피에트로 8월 1일이라는 원장, 국무장관인데 총리죠, 총리. 그분을 9월에 만나 뵀어요. 9월에 만나 뵈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왜 이 파주에서 임진각 일대에서 마지막 미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요걸 위해서 20시간 날아갔다가 곧 끝나자마자 20시간 또 타고 와야 됩니다라고 그 국무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2분만 주세요 그랬어요. 네. 원래 그 국회의장하고만 저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가장 정상들끼리. 그랬더니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2분은 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티칸이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하시는 게 평화와 기후 위기와 그리고 난민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평화는 그 한반도가 분단과 옛날 같으면 전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이지만 한편 또 평화와 희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2년 동안에 분단이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파주만큼 평화를 잘 상징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후 위기도 DMZ라는 곳이 72년간 보존한 지역인데 이건 그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오래된 얘기 같지만 피난민이 많이 사세요 파주에 그 주변에 그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상징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마지막 파막 미사를 여기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이 우리 레오 14세 네. 교황께서는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총장을 하실 때 4번이나 한국에 오셨고요. 실질적으로 연천에 열세 전망대라는 데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큼 이런 곳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전 같으면 서울교구가 서울에서 폐막미사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고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래서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대로 할 건가 평화를 강조하는 대로 할 건가인데 사실은 저는 이 임진각일 때는 평화와 기후위기가 난민의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네. 아직도 편지도 썼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국무총리하고 국무총리를 제가 만났고요. 또 여러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에 대한 경기도지사까지도 만나서 이 부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꼭 임진각 일대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정 의원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치밀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흥직 추기경님한테 뒤에 후일담을 들었는데 와서 2분 달라고 해놓고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이만한 걸 가지고 그림을 놓으면서 설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박정 의원이 상당히 야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7년도에 전 세계의 카톨릭 청년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저게 강남대로를 전체 다 틀어서 행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 박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우리 세력에 메시지를 주는 이 기후위기와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걸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흥식 추기의 꿈은 이것이더라고요. 이 155마일 휴전선을 전체적으로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세계인이 모여가지고 인간 띠입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이거를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메시지를 내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유흥식 추기의 평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탁대로 그 교황께서 평양을 가시면 뭔가 이 나라에 큰 새로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 길을 미리 닦고 네.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정답을 가지고 하는 우리 박정 의원한테 네.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오늘 좀 보면서 느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야간중학교를 다녔다는 그 얘기도 저한테 좀 가슴에 와닿았고 또 하나는 미국 유학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학원을 차렸는데 그때가 당시 IT로 상당히 선진적인 것을 했었다는 점도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정치인들이 대충 말로만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거는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성장 펀드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게 이 국민의 재산 3분지계 이런 전략 이런 것을 세우는 거는 난 참 정말 좋은 태도라고 보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저 도표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대충 뭐 개념도만 대충 설명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 그 고민의 결과를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한간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이광재 총장님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또 국가를 보는 눈이 달라요. 네. 그런데 마치 정치를 사업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놓고 꼭 이거 성공시키려고 그것만 매달린다. 네. 그거 아니어도 좀 다른 얘기 그냥 블라핑도 좀 하고 좀 이념적 이슈에도 좀 확 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게 전 단점이라고 전 봅니다. 극복해야죠. 네.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하나 더 드네요. 네. 네, 박정은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서울 전역에는 첫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폭설로 접수된 신고가 1,891건, 그중 교통사고만 166건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저도 어제 집에 12시쯤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어제 퇴근길뿐만 아니라 출근길도 불편과 위험, 곳곳에 레카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피곤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판교를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재명 시장 시절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당시 눈을 치울 때 보면은 기상예보가 뜨면은 예보 단계부터 선제로 제설을 하고 골목길, 특히 언덕길에는 사전에 염수를 살포하고 그리고 CCTV 기반으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눈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그래들의 시민들의 불편은 없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부터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아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우리 박정 의원님처럼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국민들의 아픈 문제를, 희망을 얘기하는 이런 정치가 더 성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선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